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청와대가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비슷한 내용으로 거듭 압수수색한 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제보는 외부에서 받은 것으로 숨진 수사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억측과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9일 만에 군 간부들과 또 백두산에 올라 중대 결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초계기를 띄우는 등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이른바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경증 환자 범위를 넓히고 입원 비율을 제한하자 당장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하던 의사에게 환자 수를 줄이라는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세입니다. 매년 꾸준히 늘다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멈춘 건데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는 이른바 건강 수명은 조사 이래 꾸준히 줄어 64.4년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6,8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수호관절이 분재를 비닐하우스에 숨겨놓거나 여행용 가방에 5억 원을 넣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 하명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와중에 검찰이 정권의 심장부를 정조준했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경고를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첫 소식 먼저 강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낸 겁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약 6시간 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하고 압수물을 전달받는 임의 제출 형식입니다. 검찰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성에 비춰 협조를 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돌연 중단한 것과 관련 당시 보고문건과 감찰 자료 등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과거 민정수석실이 확보했던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자료 원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7년 그를 조사했던 당시 특감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고 청와대는 이것을 폐기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좋을 리 없겠죠.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일각에서는 분노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이번 압수수색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내부까지 들어와 서별관에서 앞서 보도처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조금 전 6문장의 비교적 짧은 서면 브리핑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허용한 전례가 없지만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의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동소이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습니다. 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한마디로 도를 넘어섰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출발하기 전부터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검찰이 청와대에 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기도 전에
기자들이 이미 청와대 입구에서 검찰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개혁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었는데 청와대가 유감까지 밝힌 상황에서 어떤 대응으로 이어질지 그야말로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4차례 이루어졌었는데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모두 다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문재인 정권 들어 두 번째입니다. 첫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지검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당시 검찰은 서울 창성동 별관에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사찰 지시는 없었던 걸로 결론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정부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고 청와대 경내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상 첫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포렌식 결과물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해서라도 그 내용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데 그만큼 휴대전화 내용은 어느 한쪽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숨진 전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내준 경찰. 검찰이 포렌식 분석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역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참관만 허용한 상황. 말 그대로 과정만 볼 수 있을 뿐 분석 내용은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검찰이 경찰로부터 압수품을 획득한 만큼 경찰도 포렌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라도 포렌식 분석 결과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서초서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이 영장 역신청 방침까지 밝히며 검경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 반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이 휴대전화는 암호로 잠겨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외국에서 암호로 푸는 장비를 갖고 온다는 말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FBI가 테러범의 아이폰 암호를 풀지 못해 고생했던 적이 있었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수사의 향방을 가를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포렌식 작업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알려진 아이폰은 비교적 최신 기종으로 지문이나 얼굴 인식 혹은 6자리 비밀번호로 잠금을 풀게 돼 있는데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제하려면 숫자나 영어 대소문자 등을 조합해 560억 개가 넘는 경우의 수를 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핀본을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은 한두 번은 괜찮은데 몇 회가 지나면은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10회 이상 틀리게 되면은
연구 잠금이 돼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장비론 암호 해제가 쉽지 않아 해외 정보 보안 업체의 포렌식 장비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철저한 보안 속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진행 정도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3명도 포렌식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만 경찰 측 역시 작업 과정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외에 압수한 다른 물품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초 첩보는 외부에서 제보받았고 순진 청와대 특감 반원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은 외부에서 제보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를 받았으며 곧바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특히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수사관이 지난해 1월 울산에 내려간 이유는 단순히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며 당시 작성된 문건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는 해당 행정관과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며 청와대 근무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첩보 제보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첩보 문건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김 전 시장 고발인과 500번 이상 통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수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야당은 이 경찰을 수사팀에 데려온 사람도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다며 여러모로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송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황운하 청장이 수사팀을 바꾸면서 성모경위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성경위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성경위는 김 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건설업자 김모 씨와 13개월 동안 총 535차례나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도중엔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기각 사유가 적힌 서류를 김 씨에게 보여줬고 심지어 김기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착수 보고라는 제목의 수사 보고서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황 청장이 발탁한 경찰관과 고발인이 유착됐다며 청와대 청부 수사에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해당 의혹을 포함해 수사팀 재편성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인사 개편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 청장은 성모경위의 개인 문제일 뿐이라며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원자 중에 추천을 받은 인사를 수사팀에 선발했다며 자신이 성경위를 발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겠다며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까지 구성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묻혀 지나갔을 거라며 오히려 검찰을 두둔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적인 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가 지연되는 것까지 거론하며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당내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검찰 자유한국당 동일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의원 10여 명으로 꾸려진 특위는 내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울산회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격 전선을 넓혔습니다. 경남 지역 여러 곳에서 경찰을 앞세워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권의 운명이 달린. 이어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묻혔을 거라며 여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미래는 백원우 별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할 게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백마를 타고는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여동생 김여정 대신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는데 김 위원장은 중대 발표 직전에는 늘 백두산을 찾았었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백마를 탄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눈으로 뒤덮인 산길을 달려갑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또다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등산하고 오면 중대 발표가 있었는데 2017년 12월 등산 이후엔 남북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10월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무언가 중대한 구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들,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군부 간부들을 대동했다는 겁니다. 또 김일성 주석이 아내와 함께 백두산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항일 의지를 되새겼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군 간부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협상 상황에 따라 군사 도발 카드도 고민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다 북한에선 이달 말 최고 정책 결정 과정인 당 전원회의 개최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북측 보도 매체에 따르면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결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도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있는 동안 한반도 상공에 연일 정찰기를 투입한 미국. 오늘은 해상 초계기까지 출격을 시켰습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언급한 만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미국이 오늘 한반도 상공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를 투입해 북한의 무력 도발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P-3C는 한반도 상공에서 6,700여 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미국은 해군 공군 정찰기를 잇따라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조기에 탐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상 초계기까지 투입한 건 북한의 해상 무력 도발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중에서 있는 잠수함의 어떤 탐지뿐만 아니라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다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북한의 이제 SLBM 개발 동향도 같이 감시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으로 엄포를 놓은 만큼 정찰 자산의 이딴 한반도 투입은 대북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국방부는 오늘 각군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 군사적 동향을 주시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발언에 우리 정부가 놀랐나 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에 전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이낙연 총리는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2년 만입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해야 한다면 사용할 거라고 밝혀 무력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날선 대응을 자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까지 언급하자 우리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우느라 분주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의가 재개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미국 외교협회 소속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Instincts are neo-isolationist, and he has promised his base that he is going to pull the United States out of an excessive foreign commitment.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 간 대화 테이블이 극적으로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회담에 공관 만찬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그는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오지 기자입니다. 기념 촬영 내내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우리 측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 한한령 해제 등 양국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서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안, 경제, 환경, 문화,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 증진 구상과 아울러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웃, 친구라는 말로 화답하며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사실상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추진하는 아시안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我们反对以大欺小，反对恃强凌弱，反对强加于人，当然也反对。 이런 가운데 중국 대사관은 최근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업인 등 100여 명에게 내일 왕이 부장과의 오찬 행사 참석 요청을 하며 외교적 결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을 잡고 보니 발목엔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건물 옥상으로 달아나 문을 잠그고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한바탕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이럴 거면 전자발찌가 왜 필요한 걸까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와 사다리차가 연달아 출동하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무전기와 손전 등을 들고 작전을 펼칩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레 건물 위를 쳐다봅니다. 뛰어내린다고 그랬다는데 투신한다고 막 그렇게 했었나 봐요. 네. 건물에서. 성폭행을 한 남성이 건물 옥상으로 도망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토요일 밤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도망친 남성은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잠그고는 경찰이 출동하자 제 뒤로 보이는 이 간이 사다리를 타고 옥상 위로 올라가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사람이 저 위에서 막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매트 그거 하나 설치해놓고 막 경찰이랑 사람 여기 막 모두 몰려있고 경찰 설득 끝에 남성은 30분 만에 아래로 내려와 체포됐는데 이미 성범죄 전가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1년 정도 만나온 이 남성이 DVD방으로 데려가서는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반면 남성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성범죄 특례법상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정부가 대형 병원 쏠림을 막으려고 단순 수술은 입원 비율을 14% 이하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진짜 입원이 필요한 어깨 회전근이나 척추 수술도 단순 수술로 바뀌었습니다. 20명씩 수술하던 의사가 5명 이하로 수술을 해야 한다니 환자만 오래 기다리며 고생을 하게 생긴 거죠. 이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혜자 씨는 5달을 기다린 끝에 대학병원에서 어깨 회전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잘못하면 신경 건들면 아예 오른팔을 못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수염 진통제 먹고서. 앞으로는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 평가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증 환자의 비율을 14% 이하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일부 질환은 경증으로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모 병원에서는 입원을 못 시키도록 이제 하는 일주일에 20개 수술을 하시던 건수를 5개로 줄여라, 이제 10군데 정도 여기에 좀 민감하게.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경증 환자 비율이 8.4%를 초과하면 지원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다 보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가 심하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일반적인 그런 전문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의 요소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경증 질환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도가 바뀌진 않습니다. 바꾸거나 당장 그럴 수는 없고 내년에 작업을 한번 또 할 텐데 이제 학회 의견 다 받아가지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마저 제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반대해왔었죠. 이번엔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관장이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가정을 지키려 애썼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됐다며 최태원 회장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고 이혼 결심을 전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식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을 요구한 지 4년 만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은 최 회장 보유 지분의 42%가량. 오늘 SK 종가 기준으로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양측의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자산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법원이 노 관장의 혼인 이후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해 줄지입니다. 최 회장은 재산 대부분이 선 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매년 늘던 기대 수명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이 82.7세로 그 전해와 같았거든요. 지난해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 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럽에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2015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대 수명도 0.1에서 0.2년 정도 줄었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남자의 기대 수명은 79.7세, 여자는 85.7세로 OECD 평균보다 2년가량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폐렴으로 인한 어르신 사망자 수가 늘면서 폐렴에 의한 사망 확률이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높아진 점도 눈에 띕니다. 고령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병을 달고 사는 기간도 늘었다는 겁니다.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평균 18년 정도는 병과 함께 산다고 하거든요.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50견이나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 나이가 들면 의례 한 번쯤은 겪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발목을 자꾸 접질렸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거 인대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셔가 정성껏 그래가 잘났죠. 기대수명 증가세가 처음으로 멈춰선 가운데 일생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기준으로 남자는 기대수명의 80%, 여자는 75%만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평균 18년 정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건강수명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인데 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만성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병으로, 질환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질병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한편 현재 만 65세인 남자는 평균 18.7년, 여자는 22.8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의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한국당은 예산을 볼모로 야당을 채찍질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그동안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던 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본격적인 선거법과 예산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는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대화가 끝내 무산된 탓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4개 야당과 514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는 6일까지 예산 수정안을 작성하고 반드시 9일에 처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이며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회를 막장으로 몰고 가는 불법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다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제의하고 예산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만큼 한국당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의 4+1 협의체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개로 갈렸던 공수처 법안은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법 개혁안도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개 법안으로 나뉘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공수처안은 4+1 협의체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기반으로 단일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단일안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때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기소심의 설치를 도입하는 대신 심의 의결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단일안은 현재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이 동의했고 의결 정족수인 148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법안 단일안 마련, 4+1 협의체가 대한민국 개혁과제의 진전을 위해서 진정한 협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선거법 개정안에서도 기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인구 증가로 늘게 되는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영호남 지역의 의석수에는 변화 없이 수도권에서 4석만 줄이면 됩니다. 다만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연동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30에서 40%로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임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긴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강행하려면 황교안 대표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데 이건 부담이 클 겁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신임을 묻겠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돌연 안건을 국회 협상복으로 바꾼 후 회의장에 나타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임 불허 과정에서 나온 절차상의 논란에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나라의 발전과 당의 승리를 위해 최고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자유한국당 승리를 위한 그 어떠한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교체 결정을 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앞으로 당을 살리는 데 힘을 합하자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노리는 의원들의 출마 선언도 나왔습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강석호 의원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부산의 4선 유기준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원내대표가 되어 교착 상태에 쌓인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의 심재철 의원도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최고위원인 4선의 조경태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을 두고 여당과 협상에 나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이후 열릴 경선에서 뽑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당내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세훈 의원은 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황교안 대표의 월권이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허 방침을 내린 최고위원회를 향한 쓴소리가 온종일 한국당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세현 의원은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고 임기 연장의 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 지배구조의 근간을 허무는 일입니다. 당이 정말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국당 의원총회장에선 황교안 대표가 당규를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황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당 대표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죠. 자기 권한밖에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당직자 개편과 원내대표 유임 불허 결정을 두고 나온 친황체제 구축 논란에 황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친황하라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사 이 분에 관해서 여러분 면밀하게 보세요. 그게 친황 인사인가? 한편 수도권 3선의 김영우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국당이 성공한 특권층만으로 채워진 웰빙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 쇄신에 힘을 실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 2012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선언한 중국몽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 분야를 부흥시켜 옛 중화민족의 영광을 다시 누려보자 하는 건데 우리 한국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콕 집어 한국의 인재를 빼가기 위한 그들의 행위는 참 노골적이고도 위협적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 조선, 항공 등 일반 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인재 유입을 위해 기존 연봉의 3, 4배는 물론 자동차와 아파트까지 다 제공하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중국의 이런 행태를 연구하는 국내 보고서 제목이 인재의 블랙홀일까요? 사실 우리의 인재 유출 문제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해 세계 두뇌 유출 지수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는 63개 나라 중 43위로 최하위권. 그만큼 인재가 쑥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이라는 게 숫자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인재를 빼가는 중국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를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를 내면 상사가 가로채고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과를 내도 그저 팀의 일원으로만 평가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경직된 우리 기업 환경을 말입니다.
정부 역시 첨단 산업 인력 유출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천연자원도 기후도 아닌 사람이었던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선 인재 발굴만큼 인재 지키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아파트나 공장이 있어도 이걸 팔면 이것저것 떼야 해서 세금 낼 돈이 없다더니 막상 수색을 하니까 고급 분재와 현금 따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재산을 숨겨둔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아예 여행 가방에 5억 원을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비닐하우스 문을 강제로 엽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모습을 드러내는 고가의 분재 작품 수백 점. 분재 수집가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사들인 건데 비닐하우스 4개 동에 모두 수십억 원 상당입니다. 다른 체납자는 수십억 원의 공장 건물을 팔고도 남은 돈이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이고, 좋으면 대지금 주고 가자. 차를 그 매주가 되냐고 소리하나. 차를 매주가 되냐고. 하지만 방 안에 있는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니 5만 원권 11,000장, 5억 5천만 원의 돈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청이 올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작년보다는 320명이 줄었지만 10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오히려 늘며 전체 체납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5억 원씩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전 대표, 유명 방송작가도 명단 공개에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체납 징색과를 신설하여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국세청은 특히 숨긴 재산을 제보하는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유해 가스도 적고 디자인도 깔끔해 요즘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 쓰는 분들 많죠. 그래서인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불이 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발바닥이나 혀가 스치기만 해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김현 기자입니다. 현관문이 검게 그을리고 집안 내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전기레인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 마장동의 4층짜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집에 혼자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고양이가 낸 것으로 보이는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일어나는 화재는 매년 늘고 있는데 올해 서울에서만 31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65건 중 62건은 고양이가 낸 불이었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혓바닥이나 발바닥을 갖다 대기만 해도 전기레인지에 불이 들어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호기심이 많고 점프 능력이 좋아서 전기레인지 위에까지 뛰어 올라서 키친타올을 푼다거나 행주를 갖다 대서 불이 발생할 확률이 많은 걸로. 전문가들은 전기레인지 주변에 타기 쉬운 물질을 치우거나 외출 시 플러그를 아예 빼놓으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입니다. 생소한데요. 네, 이 치유법원 프로그램이란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을 가석방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규칙의 준수 여부를 지켜보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즉 피고인에게 변화된 인생을 살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범 도입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굽니까?
네, 올해 초에 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에요. 그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불응해서 면허 취소가 된 30대 허모 씨가 주인공입니다. 허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허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허 씨는 항소심 중 2심 재판부로부터 제안받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수락해서 가석방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점차 엄벌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 측은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목적이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가 조건부 가석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또 2심 재판부는 허 씨에게 석 달 동안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또 밤 10시 전에 귀가를 하라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잘 지킬 경우에는 감형을 약속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과가 궁금합니다. 잘 지켰습니까? 네, 허 씨는 다행히 재판부와의 약속의 내용들을 잘 지켰습니다. 매일 온라인에 자신의 금주 상황과 귀가 상황 등을 동영상 형식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이 재판부의 확인을 받았고요. 또 석 달이 지난 뒤 허 씨의 형량도 줄었는데 당초 징역 1년에서 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됐고요. 1년간 보호 관찰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술을 마셔도 되는 겁니까? 운전만 안 하면은? 네, 허 씨에게는 앞으로 1년 동안 가급적 가능한 한 이 술을 마시지 말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밤 10시까지 귀가하라는 등 한층 완화된 톤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가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앞으로도 또 이렇게 적용될 확률이 높겠네요. 네, 그 가능성이 커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에 이 허 씨가 밝힌 소감을 함께 들어보시죠. 다시는 이제 음주운전이란 걸 자체를 하지 않고 이제 업무적으로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먹지 않고도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네, 허 씨는 또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부장판사가 근데 이전에도 좀 이슈가 됐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의 부장판사인데요. 지난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당시에 이 기업 경영에 대한 훈계성 발언 논란의 중심에 선 바도 있습니다. 이 정 부장판사는 온라인 카페 개설을 하는 등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정식 국내 도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참 그냥 판사가 아니라 뭔가 사명감을 갖고 판사가 된 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취지가 잘 살려서 또 앞으로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미가 막상 직업이 되면 괴롭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하겠죠. 요즘 말로 덕질과 직업을 합쳐 덕업일치라고 하네요. 신용식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초 남성 색조 화장품 제조 사업에 도전한 허석철 씨. 남자가 무슨 화장이냐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몰래 화장한 적도 부지기수였지만 어느덧 15년 차 화장 덕후가 드디어 꿈을 이룬 겁니다. 유일하게 제가 살면서 관심이 있었던 게 화장품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수년간 불면증을 겪으며 늘 숙면을 꿈꾸던 정태현 씨는 아예 침대 제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미세한 움직임을 반복해 숙면을 돕는 침대를 개발했고 최근 대기업에 납품을 확정짓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더 잘 자는 법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라는 결과들이 나오면 저는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루 최대 8끼를 먹을 정도로 음식을 사랑한 맛덕후는 대기업 식품연구원으로 입사해 이른바 덕업일치를 이루기도 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재밌게 하고 있고요. 음식을 항상 접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양질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감의 여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시대. 일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돈 버는 덕후들이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스포츠계에서는 2세들이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한국 탁구의 전설 유남규 감독의 딸 예린 양도 탁구 선수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국가대표 언니들을 만나 주눅이 들지 않고 한판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앳된 모습의 어린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브를 넣습니다.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이자 9살 많은 언니 김지호를 상대로 랠리를 벌이고 드라이브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유예린은 한국 탁구의 레전드 유남규 삼성생명 감독의 딸입니다. 경기는 졌지만 3세트에서는 8대11로 접전을 펼치며 국가대표 언니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저가 조금 몸이 조금 풀려서 잘한 것 같은데 아직은 저가 국가대표 언니들이랑까지 실력이 아직 딸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남규 감독은 최선을 다한 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치면은 못 참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울지 않는 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속상해할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린이를 믿고. 초등학생으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탁구 영재로 불리는 유예린. 아버지처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야무진 꿈이 알차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추위가 덜한 편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한 추위가 몰려옵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해 강원 산간과 내륙, 경기 북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2도로 올 들어 처음으로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이번 추위에 절정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충청과 전북을 따라서 호남 서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 내일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겠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남부 내륙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무척 춥겠고요. 토요일에는 영동과 남부를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현장의 사진입니다. 사과를 잘라 공기와 접촉한 상태로 두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 부분을 먹으면 세포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걸 아십니까? 가열된 식용유나 튀긴 음식, 빵, 국수, 몸집이 큰 생선은 독소를 유발합니다. 영어 표현에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먹는 게 바로 너다. 더 조심해서 먹어야겠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